Dobro. History. Archive. 1988년 서울. 여러분의 기억 속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던 잠실 주경기장, 그쵸? 네, 맞아요. 전 세계가 지켜보던 화려한 올림픽 개막식.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정말 정점에 달했고 온 나라가 희망에 막 들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그 찬란했던 빛의 이면에 아주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올림픽 성화가 꺼지고 불과 2주 뒤였어요.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인질극이 TV로 생중계가 됩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온 한마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외침은 그냥 범죄자의 분노가 아니었고요. 당시 한국 사회가 앓고 있던 상처를 그대로 터뜨린 비수 같았죠. 오늘 저희가 이 지강원 사건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비극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시작점으로 가보죠. 지강원을 포함해서 12명의 미결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교도소 이송버스를 탈취합니다. 보통 이런 탈주의 목적은 자유를 향한 갈망?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샅샅이 보니까 이들을 움직인 건 희망이 아니라 정말 극도의 공포였더라고요. 공포요? 네. 교도소 담장 밖이 아니라 형기를 다 채우고 나서 끌려가야 할 또 다른 감옥. 바로 보호감호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사회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보호감호제 말이죠. 사회보호법.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만든 법인데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삼청교육대의 악몽을 그냥 법 형태로 옮겨놓은 거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으로 다시 격리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중처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또 가두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건 징역을 2관 사는 거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던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사실을 말한 거죠. 이게 단순한 형기 연장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끌려가게 될 청송보호감호소는요. 당시 교도소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구타,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여기서 죽지 청송으로는 못 간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으니 그들이 느꼈을 절망의 깊이가 짐작이 가시죠? 그 절망감이 바로 탈주의 방화쇠를 당긴 거군요. 네. 그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강원 개인의 사례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죄목이 상습절도, 훔친 금액이 총 556만 원. 556만 원이요? 네. 그런데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합쳐서 17년입니다. 556만 원에 17년이라. 당시 지강원의 나이가 35이었으니까 50이 넘어서야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사실상 남은 인생 전부를 그냥 감옥에서 보내라는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인질극 중에 그가 17년 썩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서 탈주했다고 절규하는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심정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지강원이 왜 그토록 법의 불공정성을 외쳤을까? 단순히 자기 형량이 과도하다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핀 아주 극명한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의 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5공화국 비리청문회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분노가 들끓었죠. 네, 그리고 그 분노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본부 중앙회장. 그의 혐의가 공금 횡령, 탈세, 이권 개입까지 무려 7가지였고 언론에 보도된 횡령액만 해도 76억 원에 달했습니다. 76억. 지강원이 훔친 556만 원이랑 비교하면 계산이 바로 안 되네요. 한 136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360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부패 사건의 주범인 전경환에게 선고된 형량이
징역 7년이었습니다. 지강원의 본형이랑 정확히 똑같았네요. 똑같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보호감호 처분이 없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권력자의 동생에게는 재범의 우려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전경화는 그 7년형마저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불과 2년 7개월 복역한 뒤 1991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요. 이후에는 사면복권까지 받아서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 자,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죠. 556만 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는 17년형을 선고받고 절망 속에서 탈주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반면에 국가 예산 76억 원을 주무른 권력형 범죄자는 2년만 만에 풀려나서 남은 인생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지강원이 외쳤던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그냥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1988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부한 진단처럼 들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TV 생중계로 이걸 다 지켜보던 국민들은 법이라는 게 얼마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목격한 셈이네요. 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이 사회적 강자와 약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실험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클라이맥스에 이르기까지 9일간의 도주 과정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10월 8일에 12명이 탈주에 성공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지강원을 포함한 4명은 서울 시내 주택가로 숨어들죠.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적이 일반적인 흉악범과는 사뭇 달랐다는 기록들이 눈에 띄더군요. 그렇죠. 도주 기간 동안 총 5차례 일반 가정집에 침입했는데 인지를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형적인 강도짓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배가 고프니 밥 좀 차려달라, 춥다 옷 좀 달라 이런 생존을 위한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질들한테는 자신들이 왜 탈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보호법이 얼마나 부당한지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월 16일 새벽 마지막 은신처가 된 서울 북과자동의 한 집에 들어가면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은 정말 한편의 부조리극 같아요. 맞아요. 인질극 현장하면 떠오르는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다른 아주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하죠. 당시 인질이었던 가족들의 증언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집에 들이닥친 탈주범들이 처음 요구한 게 밥이었대요. 밥이요? 네. 집주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끓여준 고추장찌개를 이들이 정말 허겁지겁 먹으면서 아주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따뜻한 집밥 한 끼에 며칠간의 굶주림과 추위, 불안감이 잠시나마 녹아내렸던 거겠죠.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탈주범들이 총 들고 우르르 거실로 들어서니까 집주인 아버지가 이놈들아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왔으면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하고 호통을 쳤는데 아, 맞아요. 그 말에 이들이 머뭇거리다가 순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목숨이 오가는 공포의 현장이랑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규칙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기묘한 공존의 정점은 이들이 함께 마신 술, 캡틴 큐에서 드러납니다. 아, 캡틴 큐. 당시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저렴한 양주였죠.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경계심이랑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네. 지강은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번번이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서름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탈주범들도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엔 공포에 떨던 인질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점. 그렇죠. 아마 그들의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선 기묘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그 공감대가 훗날 아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하지만 그 전에 이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지강원이 테이프를 하나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죠.
네, 많은 분들이 영화 홀리데이의 영향으로 록밴드 스콜피언스의 그 파워풀한 곡 홀리데이가 울려 퍼졌다고 기억하시는데 이건 바로잡아야 할 사실입니다. 네, 이건 중요한 팩트체크죠. 저도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당시 경찰이 녹음한 현장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강원이 요청하고 들었던 노래는 전설적인 그룹 비지스의 1967년 곡 홀리데이였습니다.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 두 노래는 제목만 같을 뿐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스콜피언스의 곡이 자유를 향한 절규, 저항의 느낌이라면 비지스의 곡은 현악기 현주가 깔린 지극히 몽환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허무한 분위기의 바로크 팝입니다. Oh, you're a holiday, a million miles away. 이 가사가 반복되죠. 그 몽롱한 멜로디 속에서 지강원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가슴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창밖을 향해 외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그렇다. 이 외침 직후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과 함께 집안으로 진입했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안광술과 한희철은 권총으로 자살했고 지강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막내였던 21살 강영일만 유일하게 살아남으면서 9일간의 도주극은 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끝난 뒤에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더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일한 생존자 강영일은 인질극 주범으로 사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재판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증인이자 변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질이었던 고씨 가족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법원에 가해자인 강영일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이 대목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범죄자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용서를 구하는 상황. 이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줘요. 그들은 흉악범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밥을 다 먹고 떠날 때 잘 먹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고 고개 숙여 인사까지 했습니다. 와. 아직 어린 강영일에게 사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몇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고씨 가족은 강영일이 괴물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불쌍한 청년이라는 걸 봤던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탄원서는 실제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이례적인 탄원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재판부는 강용일에게 사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의 심판을 넘어선 인간적인 공감과 용서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씁쓸한 후일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역하던 강용일이 감옥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죠. 바로 훗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창원이 나중에 자서전이랑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강용일에게 지강원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탈옥 방법에 대해 꼬치꼬치 채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탈주 계획을 세웠다. 네,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교화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정교한 범죄 기술을 전수하고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그런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연결고리죠. 결국 지강헌의 죽음은 수많은 질문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회보호법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죽음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으로 사회보호법의 비인권적인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긴 했지만 법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지강원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17년이 흐른 2005년에야 사회보호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7년이요? 네. 공교롭게도 지강원에게 선고됐던 총 형량과 똑같은 시간이 흐른 뒤였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의 외침에 대한 법적인 응답이 그가 살아야 했던 형량만큼의 세월이 지나서야 도착한 셈이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1988년 지강원의 절규는 과연 과거의 비극으로 끝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수백억,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나 기업인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몇 년 살지도 않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1988년의 전경원 사건과 지강원의 외침을 떠올립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만큼은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강원은 그저 법을 어긴 흉악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사회가 스스로의 모순으로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또 인질들은 왜 목숨을 위협했던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탄원서까지 써줬을까요? 이 사건은 정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법의 저울은 과연 모두에게 평평하게 기울어져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지강원의 목소리는 30여 년 전 북가자동의 한 가정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심을 향해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지강원이 남긴 마지막 질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성찰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